죄송합니다, 고객님. 이쪽은 VVIP 고객 전용 공간입니다. 아니, 저기 방금 들어간 여자가 내 아내라고요. 아니,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분은 성진그룹 윤 회장님의 따님이신데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불과 2시간 만이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면서 용돈 몇십만 원 쥐어주던 아내가 검은 정장의 수행원들에게 둘러싸여 VIP 라운지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22년 외도가 처음부터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아내가 35년간 숨겨온 비밀이 곧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거라는 것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2024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법무법인 회의실은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태호가 이혼 서류의 마지막 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윤서영도 같은 서류에 조용히 날인을 마쳤습니다. 35년의 결혼 생활이 도장 2개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건강하게 지내요. 태호가 서영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도 분노도 아무것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서영은 그대로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태호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22년을 다른 여자와 만나면서도 한 번도 소리를 지르거나 울지 않았던 아내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렇게 담담하니 오히려 씁쓸한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태호 측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아파트 절반씩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됐고요. 태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35년 살림만 했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냥 빨리 끝내자고 했을 거예요. 태호는 아내가 왜 그렇게 쉽게 양보했는지 전혀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챙겨 회의실을 나서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아. 나야. 드디어 끝났어. 전화기 너머로 민지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요? 수고 많았어요, 오빠. 오늘 저녁에 보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 네, 기다릴게요. 태호가 전화를 끊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약속 시간까지 2시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근처 백화점에 들러 지연에게 줄 선물이나 고르기로 했습니다. L백화점 본점 명품관 2층을 둘러보는 태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부장 월급으로는 부담스러운 가격표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이제 자유의 몸이라는 해방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녀 수행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VIP 전용 라운지로 안내받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스타일, 익숙한 걸음걸이. 태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여자가 문득 고개를 돌려 수행원에게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옆 얼굴이 보이는 순간 태호의 발이 땅에 붙은 듯 멈췄습니다. 방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헤어진 아내, 윤서영이었습니다. 태호가 믿기지 않는 눈으로 서영의 뒤를 쫓아 VIP 라운지 입구까지 다가갔습니다. 입구를 지키던 직원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쪽은 VVIP 고객 전용 공간입니다. 아니, 저기 방금 들어간 여자가 내 아내라고요. 아니,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저분은 성진그룹 윤 회장님의 따님이신데요. 태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성진그룹이요? 네, 손님. 혹시 잘못 보신 게 아닐까요?
태호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성진그룹. 35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라운지 안에서는 서영이 성진그룹 비서실장 정혜준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정혜준이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35년 전 제가 갓 입사한 신입이었을 때 마지막으로 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서영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부르신 거예요? 네, 회장님께서 직접 모시고 오라 하셨습니다. 3개월간 연락을 주고받으시면서 오늘만 기다리셨습니다. 서영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돌아갈 수 있게 됐네요. 라운지를 빠져나온 서영이 수행원들과 함께 VIP 전용 출구로 향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 얼어붙은 채 서 있는 태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영이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태호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서영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성진그룹 회장 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서영이 아무 말 없이 태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야, 윤서영. 서영이 승강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차갑게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일이에요. 승강기 문이 열리고 서영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의 표정은 철저하게 무심했습니다. 백화점을 나선 서영이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마이바흐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성진그룹 상무이자 서영의 이복 동생 윤재현이었습니다. 재현이 비아냥거리듯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35년 만이네, 누나. 서영이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아버지 재산 노리고 온갖 짓 다 했다면서. 재현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 그래서 갑자기 누나를 찾으신 거야. 내가 연락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야. 네가 막았잖아. 재현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 내가 뭘 막았다고 그래. 서영이 재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35년 전 서영이 집을 나간 진짜 이유가 이 남자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백화점에 홀로 남겨진 태호는 멍한 상태로 걸어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성진그룹 윤 회장 딸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성진그룹 창업주 윤정우 회장에게는 본처 소생의 아들 외에 숨겨진 딸이 있다는 재계 루머가 오래전부터 돌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숨겨진 딸의 이름이 윤서영. 35년 전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 태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를 더 검색했습니다. 성진그룹은 건설, 유통, 금융 계열사를 거느린 국내 재계 5위의 대기업. 윤정우 회장의 개인 자산만 수조 원에 달한다. 태호가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5년간 자신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대고 아내에게 용돈 몇십만 원 쥐어주며 살아왔습니다. 그 아내가 자신보다 수천 배는 더 부유한 재벌가의 딸이었습니다. 태호가 급히 민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나야. 서영이가 성진그룹 회장 딸이래. 이게 말이 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빠? 나도 몰라. 방금 백화점에서 봤는데 경호원들이 둘러싸고 있고 VIP 라운지로 들어가고. 어머, 믿을 수가 없네요. 전화를 끄는 지연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 중. 이제 2단계로 넘어가면 돼요. 수신자는 윤재현이었습니다.
지연이 오피스텔 서재로 들어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영, 성진그룹 창업주 숨겨진 딸, 1989년 가출, 현재 서울 거주 추정. 보고서 작성 날짜는 2000년. 민지연이 강태호에게 처음 접근하기 2년 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영을 태운 차량이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성진그룹 회장 사저에 도착했습니다. 서영이 차 안에서 대문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깊은 숨을 한번 내쉰 후 차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대문 앞에는 집사와 가정부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영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영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35년 전 이 집을 뛰쳐나갈 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사저의 대청에서 35년 만에 부녀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윤정호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영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서영아, 이 아비를 용서해라. 서영이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있고 싶어요. 회장이 서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너를 35년간 찾으려 했다. 근데 재현이 쪽에서 계속 방해를 했어. 최근에야 비서실 보고로 내 연락을 알게 됐다. 서영이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35년 전에 위험 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별채에서는 재현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예상보다 빨리 왔어. 아버지가 누나한테 지분 넘기시기 전에 움직여야 해. 전화기 너머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았어요. 오늘 충격받은 강태호 잘 다독여서 소송까지 끌고 갈게요. 재현이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늦게 태호가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지연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서랍에서 결혼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신혼 시절 작은 원룸에서 행복해하던 서영. 아들 준혁을 낳고 기뻐하던 서영. 자신의 외도를 알고도 묵묵히 가정을 지키던 서영. 태호가 앨범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왜 숨긴 거야? 새벽 서영은 아버지 사저에 자신의 옛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5년 전 21살이던 자신이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는지 떠올렸습니다. 재산이나 배경이 아닌 오직 자신만을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이복 동생 재영과 본처 측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머니 박은숙의 갑작스러운 죽음 직후 재현이 자신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누나도 조심해. 그 의미심장한 미소를 서영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 자신도 위험하다는 판단.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듯 집을 나왔던 것입니다. 서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35년 동안 당신은 결국 나를 보지 못했어. 서영이 성진그룹에 돌아온 진짜 이유는 단순히 아버지 곁을 지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서영의 귀환이 성진그룹과 그녀의 가족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의 귀환 소식이 알려진 다음 날 아침, 성진그룹 본사 임원 회의실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윤정호 회장이 휠체어를 탄 채 직접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다. 내 딸 윤서영을 그룹 부회장으로 선임하고 경영 전면에 복귀시키겠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윤재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재현을 따르는 임원들도
하나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재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35년간 회사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부회장이라니요. 회장 측근 이사 한 명이 맞섰습니다. 회장님의 직계 혈육이니 정당한 승계 아닙니까? 재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서영 씨가 35년간 뭘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경영 경험도 없고요. 그때 서영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서영에게 쏠렸습니다. 제가 35년간 뭘 했는지는 제가 직접 증명하겠습니다. 재현이 서영을 노려보았습니다. 서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재현의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결국 이사회는 서영의 부회장 선임을 2주간 보류하고 신원 검증 절차를 거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직후 서영은 아버지와 단둘이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자리가 탐나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회장이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왜 돌아왔냐? 서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35년 전 어머니가 왜 그렇게 돌아가셔야 했는지 그 진실을 밝히고 싶어서요.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머니 일은 내가 평생 짊어진 죄다. 때가 되면 다 말해주마. 서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시각 강태호는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몰래 회사를 빠져나와 성진그룹 본사 앞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 넘게 건물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서영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태호가 달려갔습니다. 서영아. 경호원들이 태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35년 동안 나한테 이런 걸 숨기고 있었어? 재벌 딸이라는 걸 왜 숨긴 거야? 서영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남남이에요. 서영이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태호가 경호원들에게 밀려나며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는 민지연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술에 취한 채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35년을 속고 산 거야. 내가 바보처럼 35년을. 지연이 태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진정해요. 어떻게 진정해? 그 여자가 재벌인데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지연이 태호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오빠, 형수님이 재벌이었으면 재산분할 금액도 다시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법적으로 이혼할 때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다시 나눌 수 있다고 들었어요. 형수님이 그렇게 큰 재산을 숨기고 있었으면 오빠가 받을 몫이 더 있는 거 아닐까요? 태호가 지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송을 하라는 거야? 저한테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이혼 전문이래요. 한번 상담받아 보는 게 어때요?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소송까지는 좀 그렇지. 지연이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35년 동안 속고 살았는데 고작 아파트 반쪽이 전부야? 그게 말이 돼요? 태호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한번 만나보기만 할게. 지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호의 마음 한켠에는 뭔가 찜찜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영의 성진그룹 복귀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35년간 숨어 살던 재벌가 숨겨진 딸의 귀환. 성진그룹 후계 구도의 지각 변동.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이 서영의 35년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았다는 사실과
최근 이혼했다는 정보가 속속 밝혀졌습니다. 성진그룹 홍보팀의 조언에 따라 서영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 의지로 35년 전 집을 나왔습니다. 평범한 삶을 선택했고요. 지금 돌아온 것은 연로하신 아버지 곁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전 남편 강태호 씨가 재산분할 무효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데 사실입니까? 서영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서영이 짧게 답한 뒤 회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기자회견장을 나선 서영이 비서실장 정혜준에게 말했습니다. 정 실장, 민지연이라는 여자 신원 좀 조사해줘요. 민지연이요? 그 여자가 우연히 내 남편한테 접근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22년이란 시간이 너무 계획적이에요. 정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며칠 후 정혜준이 보고서를 들고 서영을 찾아왔습니다. 아가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영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민지연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윤재현의 개인 비서로 근무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퇴사 후에도 재현과 같은 헬스클럽을 이용하고 비슷한 시기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정황도 있었습니다. 서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우연히 내 남편한테 접근한 게 아니었어. 정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22년 전부터 계획된 공작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영이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거는 당분간 비밀로 해요. 민지연이랑 재현이 접촉을 계속 감시해줘요. 알겠습니다, 아가씨. 아들 강준혁이 성진그룹 본사로 찾아왔습니다. 서영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준혁의 얼굴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사실이야? 서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혁아, 외할아버지가 성진그룹 회장이라면서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 서영이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가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 네가 이 복잡한 집안 싸움에 휘말리는 걸 원하지 않았어.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바람 피우는 것도 그냥 참고 산 거야?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서영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진짜 원한 건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었어. 내 아빠가 처음에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준혁이 떠난 후 서영은 홀로 창가에 서서 3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1살이던 서영은 아버지가 정해준 정략 결혼 상대를 거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도를 지나다가 재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누나가 없어지면 모든 게 내 것이 된다. 재현이 서영의 생모 박은숙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27살이던 재현의 눈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 박은숙이 회장사저 뒤뜰 연못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실족사로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영을 잘했고 그 연못은 깊이가 얕아서 빠져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 날 재현이 서영을 바라보며 짓던 의미심장한 미소. 서영은 그 미소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서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35년이 지났어요. 제가 진실을 밝힐게요. 그날 밤 윤재현의 고급 아파트. 재현과 민지연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호가 재산분할 무효 소송을 걸면 서영이는 법정 싸움에 발목이 잡힐 거야. 지연이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이기기 어렵더라도 언론전으로 서영 씨 이미지를 흔들 수 있겠네요.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송의 진짜 목적은 승소가 아니야. 시간 끌기랑 여론전이지. 아버지가 누나한테 지분 넘기시기 전에 누나를 지치게 만들어서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거야. 지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태호는 완전히 제 손아귀에 있어요. 소송 제기는 다음 주 중으로 될 거예요. 재현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22년 동안 고생 많았다. 지연이 재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검은 공모가 서영을 향해 본격적으로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의 귀환 2주 후 성진그룹 이사회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윤정호 회장의 주도로 서영의 부회장 선임이 표결에 붙여지려던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예고 없이 나타난 인물은 6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검은 정장에 은퇴 안경, 날카로운 눈빛, 서영의 외삼촌 박재호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윤정호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재호가 회의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며 입을 열었습니다. 35년 만에 왔습니다. 내 누나의 죽음에 대해 할 말이 있어서요. 재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외삼촌? 박재호가 서영을 향해 고개를 끄덕인 뒤 이 사진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35년 전 내 누나 박은숙은 사고사가 아니었습니다. 타살이었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 이 회사 사람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정호 회장이 가슴을 움켜쥐며 휠체어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외삼촌, 어머니가 살해당한 거예요? 박재호가 서영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회는 긴급 중단되었습니다. 박재호가 서영을 따로 불러내 빈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서영아, 35년 동안 미국에서 개인적으로 조사했다. 내 어머니는 정략 결혼에 반대하는 너를 지키려다 화를 당한 거야. 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박재호가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당시 사저 경비원이었던 김 씨가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최근 말기 암 진단을 받았어. 죽기 전에 양심 고백을 녹음으로 남겼다. 서영이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김 씨는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다. 직접 증언은 못하지만 녹취록이 남아있어. 서영이 USB를 꼭 쥐었습니다. 35년 묵은 진실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외삼촌과 함께 사무실에서 녹취록을 들었습니다. 늙은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989년 6월 15일 밤이었습니다. 사저 뒤뜰에서 윤재현 도련님이 박은숙 여사님과 말다툼하는 걸 봤습니다. 서영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이 여사님을 밀치셨습니다. 여사님이 연못으로 넘어지셨고요. 도련님은 여사님이 물에서 허우적대는데도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녹취가 끝났습니다. 서영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재호가 서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영아, 이 녹취록만으로는 법적 증거력이 약해. 김 씨가 이미 죽었으니까 직접 증언을 할 수가 없거든. 서영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바탕으로 재수사를 청원하고 당시 사건을 덮는데 가담한 다른 사람들을 찾아내면 진실 규명은 가능해. 다만 35년 전 사건이라 형사처벌은 어려워. 이미 시효가 지났거든. 서영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진실만 밝혀지면 어머니 한을 풀 수 있어요. 박재호가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35년 동안 혼자 증거를 모았다. 네가 스스로 돌아왔으니
이제 함께 싸우자.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각 강태호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장에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지연이 소개해준 변호사였습니다. 이 소장이 접수되면 바로 언론에 보도될 겁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태호가 펜을 잡은 손을 멈추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이혼했으면 다시 나눌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겁니다. 태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소장에 서명했습니다. 며칠 후 뉴스 헤드라인이 터졌습니다. 재벌가 숨겨진 딸, 전 남편에게 소송당해 35년 숨긴 신분, 재산 분할 무효 소송으로 번져 서영의 법률 자문단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부회장님, 이 소송은 법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혼 당시 성진그룹 지분을 보유하지 않으셨고 상속 예정이었을 뿐이니까요.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길 수 있는 거네요.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재판이 길어지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됩니다. 부회장 선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이게 상대 측의 진짜 목적일 수 있습니다. 서영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충격과 전 남편의 소송, 이중고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혁이 아버지 태호를 찾아갔습니다. 태호의 원룸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나야. 문 열어. 태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준혁이 안으로 들어서며 다그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한테 소송이라고? 태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엄마가 35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나도 피해자라고.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2년 넘게 바람 피운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그래? 엄마가 왜 그랬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태호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아, 네가 뭘 알아? 아빠는 그 사랑을 22년 동안 배신했잖아. 준혁이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 소송 취하 안 하면 나도 아버지랑 인연 끊겠어. 엄마는 지금 외할머니 돌아가신 진짜 이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 엄마한테 소송까지 거는 거야? 태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진짜 이유? 장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 준혁이 아버지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라. 준혁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태호가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영은 외삼촌 박재호와 함께 경찰청을 찾았습니다. 35년 전 어머니 사건에 대한 재수사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35년 전 사건이라 재수사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형사처벌은 시효가 지나서 어렵지만 진실규명 차원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수사 청원 소식이 재현에게 전해졌습니다. 재현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 경비원 놈이 죽기 전에 입을 열었다고 개인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무님, 경찰 재수사가 진행되더라도 형사처벌은 어차피 안 됩니다. 시효가 지났으니까요. 재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아 최대한 진실 규명 절차를 늦춰 서영이 윤재현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재현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재현아. 재현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야? 서영이 재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35년 전 그날 밤 네가 어머니한테 뭘 했는지 나 다 알아. 김 씨가 다 말했어. 재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당황하던 재현이 이내 냉소를 띄었습니다. 35년 전 일을 지금 와서 뒤집으려고?
시효도 지났는데 형사 처벌도 못하면서 뭘 어쩌겠다고. 서영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재현이 책상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누나, 전 남편 소송건 오래 끌수록 누나만 피곤해질 거야. 지금이라도 회사에서 손 떼면 소송 없던 일로 해줄 수 있어. 서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물러서지 않아. 형사 처벌은 못해도 진실은 밝힐 거야. 그리고 아버지 곁을 지킬 거야. 재현이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누나 아들 강준혁 걔 스타트업이 요즘 투자 유치 중이던데. 재계에서 내가 한마디 하면 투자사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 서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까지 건드리려고? 누나가 선택하면 돼. 물러나든지 아들까지 끌어들이든지. 서영이 재현을 노려보았습니다. 치가 떨렸지만 쉽게 반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영이 아버지 윤정우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재현이를 만나고 왔어요. 회장이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어머니 일에 대해서 물었더니 시효 지났다고 어쩌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준혁이 사업까지 위협했어요. 회장이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현이가 그때 은숙이한테 뭔 짓을 했는지 이 아비도 의심은 했다. 근데 증거가 없었고 내 아들이기도 하니까 외면했어. 그게 평생 내 죄야. 서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번엔 진실을 밝혀야 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바로잡겠다. 도울 수 있는 건 다 할게. 며칠 후 준혁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투자 검토를 진행하던 세 곳의 투자사에서 모두 보류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준혁이 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엄마는 엄마 싸움에 집중해.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네가 피해를 보는구나. 아니야. 다른 데서 투자 받으면 돼. 엄마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은 서영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그날 밤 윤정우 회장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 발작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회장의 옆에서 서영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서영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으신 상태에서 과도한 압박이 발작을 촉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서영이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전 남편의 소송, 아들에 대한 협박,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건강까지 사면초가였습니다. 새벽녘 서영이 병실 밖 복도에 나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준혁이 어머니에게 달려와 안았습니다. 엄마, 외할아버지 쓰러지셨다고 해서 바로 왔어. 서영이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내 투자건 때문에 바쁜 거 아는데 괜히 걱정시키기 싫어서 연락 안 했어. 준혁이 어머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투자는 다른 데서 받으면 돼. 지금 중요한 건 엄마랑 외할아버지야. 준혁이 서영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 들었어. 외할머니 일도 재현이라는 작은 외삼촌이 엄마 협박하는 것도 내 회사 건드린 것도 엄마 혼자 감당하지 마. 이제 나도 싸울게.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아, 고마워. 엄마가 약해질 뻔했는데 네가 곁에 있어줘서 다시 힘이 나. 준혁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 지키자. 외할아버지도 외할머니 명예도 그리고 엄마 자신도
내가 옆에 있을게. 새벽빛이 병원 복도로 스며들었습니다. 모자가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옥상 정원.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서영과 준혁이. 아버지의 병세가 안정된 일주일 후 서영은 아들 준혁과 함께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50대 중반의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영의 대학 동창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형사, 민사 전문 변호사 이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이 두 팔을 벌리며 서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영아, 35년 만이다. 서영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연아,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몰랐어. 수연이 서영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뉴스 보고 연락하려던 참이었어. 먼저 찾아와줘서 고마워. 세 사람이 회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서영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외삼촌이 확보한 녹취록, 민지연이랑 윤재현의 연결고리에 대한 조사 보고서, 그리고 강태호가 제기한 소송장 사본이야. 수연이 안경을 쓰고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읽던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은 내가 맡을게. 서영아, 이 소송은 터무니없어. 서영이 물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거야? 당연하지. 이혼할 때 너 성진그룹 지분 가지고 있었어? 아니, 없었어. 그럼 끝이야. 상속 예정이었을 뿐이지 실제로 가진 재산이 아니었으니까. 법적으로 분할 대상이 안 돼. 서영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연이 서류를 더 넘기며 말했습니다. 근데 서영아, 단순히 방어만 할 게 아니라 역공을 해야 해. 역공? 수연이 조사 보고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거 봐. 민지연이 윤재현의 사주를 받아 강태호한테 접근한 정황이 명확해. 이건 범죄야. 준혁이 물었습니다. 그럼 저 사람들을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연이랑 윤재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사기랑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도 가능해. 35년 전 일은 시효가 지나서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최근에 저지른 범죄들로 재현을 법정에 세울 수 있어. 서영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게 가능해? 가능하지. 이 보고서에 있는 증거들이면 충분해.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아버지가 민지연한테 이용당했다는 걸 알게 되면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수연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강태호 씨의 선택에 달렸지. 근데 22년 동안 사랑이라 믿었던 게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걸 알면 누구라도 충격받겠지.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 해결의 열쇠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각 강태호는 민지연의 오피스텔에서 소송 진행 상황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다음 주에 첫 기일이 잡힌대. 지연이 커피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됐네요, 오빠. 그때 지연의 휴대폰에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화면에 재현 오빠라는 발신자명이 보였습니다. 태호가 무심코 화면을 보았습니다. 문자 미리 보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호 건 잘 진행되고 있어? 다음 주 법원 기일 전에 만나자. 태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재현이 누구야? 지연이 황급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 그냥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에요. 혹시 윤재현이야? 성진그룹 윤재현? 지연이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에이, 같은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에는 처음으로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 출장으로 집을 비웠습니다. 태호가 오피스텔에 남은 자신의 짐을 정리하다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오래된 파일 하나가 보였습니다. 태호가 호기심에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영, 성진그룹 창업주 숨겨진 딸, 1989년 가출, 현재 서울 거주 추정. 태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 작성 날짜는 2000년. 민지연이 자신에게 처음 접근하기 2년 전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서영의 출생부터 성장 과정, 1989년 가출 정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강남구 거주, 배우자 강태호의 사원, 일남 주녀.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보고서 여백에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1단계 강태호 접근 및 관계 구축, 2단계 가정 파탄 유도, 3단계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으로 윤서영 흔들기. 태호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2년 넘게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공작이었습니다. 태호가 파일을 들고 오피스텔을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무작정 거리를 걸었습니다. 결국 익숙한 동네 술집에 들어가 혼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22년이 누군가의 계략에 노란한 시간이었다는 사실, 그 계략 때문에 아내와 아들을 잃었다는 사실, 태호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책감도 밀려왔습니다. 속은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매번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술집 앞을 지나던 준혁이 비틀거리는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준혁이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쓰러질 듯한 아버지의 모습에 발길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대체 왜 이러고 있어? 태호가 술에 취한 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바보였어. 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다 속고 살았어. 준혁이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일단 집에 가자. 준혁이 택시를 잡아 아버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돌아서려는 순간 태호가 아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준혁아, 민지연이라는 여자가 윤재연이랑 한패야. 준혁이 멈춰섰습니다. 뭐라고? 태호가 품에서 구겨진 파일을 꺼내 준혁에게 건넸습니다. 처음부터 나를 이용해서 내 엄마를 무너뜨리려고 접근한 거야. 22년 전부터. 준혁이 파일을 펼쳐보았습니다. 충격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그 여자가 22년 전부터 아버지한테 접근한 거야? 태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 나는 22년 동안 미끼였어. 내 엄마를 망가뜨리기 위한 도구였고. 준혁이 파일을 다 읽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도 피해자였던 건 알겠어.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22년 동안 매번 선택한 건 아버지였잖아. 태호가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준혁이 파일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이 파일이랑 아버지가 직접 본 문자 내용, 엄마한테 보여드려야 해.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무슨 낯으로 서영이를 봐. 아버지가 직접 해야 해. 아버지가 피해자라는 걸 증명해야 소송도 취하할 명분이 생겨. 그리고 이건 엄마한테 사과할 기회기도 해. 태호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간 태호는 술을 끊고 자신의 22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민지연에게 속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도를 선택한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서영이 아무리 재벌의 딸이었다 해도 35년간 묵묵히 가정을 지킨 것은 그녀였습니다. 자신은 그런 아내의 진심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태호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나야. 서영이를 만나볼게. 일주일 후 서울의 한 조용한 찻집. 준혁의 중재로 강태호와 윤서영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의 자리였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서영이 차갑게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22년을 속았어. 네가 재버린 걸 숨긴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널 쓰러뜨리려고 나한테 접근한 거였어. 난 그것도 모르고 있었고. 태호가 품에서 파일과 사진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지연 오피스텔에서 찾았어. 서영이 차갑던 눈빛을 거두고 자료들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서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당신도 피해자였네요. 당신이 멍청해서 걸린 거긴 하지만. 태호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22년 동안 내가 널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서영이 손을 들어 태호의 말을 막았습니다. 당신이 속은 건 맞아요. 근데 넘어간 건 당신이에요. 22년 동안 수백 번 선택의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당신은 그 여자를 선택했잖아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태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내가 매번 잘못된 선택을 했어.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 태호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소송은 취하할게. 저 사람들 잡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야. 서영이 한참을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요. 당신이 진심이라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줘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다만 오해하지 마요. 이건 당신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전략적 협력일 뿐이에요.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당신의 증언이 필요한 거예요.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기대하지 않을게.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어. 서영이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당신이 정말 변하고 싶다면 시간을 두고 지켜볼게요. 서영이 찻집을 나갔습니다. 태호가 빈 테이블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서영은 태호가 가져온 증거를 변호사 이수연에게 전달했습니다. 수연이 자료를 검토한 후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아, 이건 결정적이야. 정말? 민지연이 윤재현의 사주를 받아 22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가정을 파탄낸 증거야. 이 파일의 작성 날짜랑 민지연이 강태호한테 접근한 시점, 그리고 윤재현과의 연락 정황까지 다 맞아떨어져. 수연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민지연을 사기,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로 고소할 수 있어. 윤재현은 공모죄로 엮을 수 있고. 서영의 눈에 빛이 돌았습니다. 고마워, 수연아. 고맙긴. 35년 만에 연락한 친구 일인데. 한편 성진그룹 회장 윤정호의 병세가 조금씩 안정되어 병실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영이 아버지에게 태호가 가져온 새로운 증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재현이가 22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제 가정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게 35년 전 어머니 일과 연결되고요. 재현이는 자기 앞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어떤 수를 써서든 제거하는 사람이에요.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다. 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 내가 재현이를 감싸줬어. 이 집안을 지키려고 그랬어. 그게 아비로서 너한테 저지른 가장 큰 죄야. 서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려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다만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이제 그 진실이 밝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도 이제 더 이상 재현이를 감싸지 마세요. 그게 아버지가 어머니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사죄예요. 회장이 서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이번엔 물러서지 않겠다.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나도 알고 있는 것 다 말할게. 서영도 아버지의 눈물에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오랜 세월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병원 옥상 정원.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서영과 준혁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진짜 싸울 준비가 됐어. 외할머니의 억울한 죽음도 우리 가족을 22년간 망가뜨린 사람들도 다 법정에 세울 거야. 준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함께 할게. 그리고 아빠도 이제 엄마 편에 서고 싶어 해. 진심으로 속죄하고 싶어 하더라. 서영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아버지에 대한 용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하지만 같이 싸울 수는 있겠어. 우리 가족을 망친 진짜 적은 따로 있으니까.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부회장에 취임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성진그룹은 서영의 지휘 아래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구속된 윤재현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서영은 바쁘지만 충만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 윤정호 회장의 요양시설을 방문하고 출근하는 것이 서영의 일과였습니다. 어느 날 서영이 정기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주치의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부회장님,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서영이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종양내과 전문의가 서영 앞에 앉았습니다. 부회장님, 간세포암 3기 판정입니다. 서영이 멍하니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종양이관 우엽에 여러 군데 생겼고 일부 림프절로 번지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치료하면 나을 수 있나요? 즉시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 5년 생존율이 40에서 50% 정도입니다. 6개월 안에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예후가 급격히 나빠집니다. 서영이 진단서를 바라보았습니다. 35년 만에 되찾은 삶이 또다시 위협받는 현실이었습니다. 서영은 처음에 이 사실을 혼자 감당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장 정혜준이 건강검진병원에서 온 연락을 받고 서영을 찾아왔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십니까?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서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정 실장, 나 암이래. 정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간암 3기야. 아버지께는 아직 말하지 말고 회사에도 당분간 비밀로 해줘. 정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이건 혼자 감당하실 일이 아닙니다. 최소한 준혁 도련님께는 말씀하셔야 합니다. 서영이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영이 아들 준혁을 불러 자신의 병을 알렸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조금 아파. 준혁이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프다니, 어디가 아픈데? 간암 3기야.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면 희망이 있다고 했어. 포기하지 않을 거야.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왜 혼자 알아? 왜 나한테 바로 안 말했어? 서영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걱정할까봐 말 안 하려다가 엄마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었어. 준혁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최고 병원 알아볼게. 해외 병원도 알아볼게. 같이 이겨내자, 엄마. 모자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영의 병환 소식은 비서실장 정혜준을 통해 결국 윤정우 회장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요양시설에서 지내던 회장은 딸의 암 진단 소식에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대신 아파야지. 내가 대신 아파야 해. 회장이 통곡하다가 간신히 진정한 후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서영이한테 국내 최고 의료진을 붙여 해외 전문가 의견도 받고 돈이 아무리 들어도 상관없어. 정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아버지와 딸이 35년 만에 재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별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서영의 병 소식이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진그룹 윤서영 부회장 중병설 사실로 확인. 파란만장 인생 또다시 실현.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성진그룹 주가가 하루 만에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서영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치료를 병행하며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서영은 침착하게 하나하나 대답하며 위기 관리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영이 병원에서 입원 수속을 밟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강태호였습니다. 태호가 병실 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습니다. 서영아, 뭐라도 할 수 있는 거 없어? 내가 뭘 해야 해? 서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와요? 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뉴스 보고 달려왔어. 진심으로 걱정돼서. 서영이 태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초췌해진 모습에 서영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냥 가끔 와서 얘기 상대나 해줘요. 준혁이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하고 있어요. 당신도 힘들었을 거고.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뭐든 할게. 태호는 법정 증언 이후 회사에서 22년 외도 사실이 알려지면서 잦은 퇴직 압박을 받았습니다.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민지연에게 바쳤던 돈과 시간을 생각하면 남은 것이 없는 처지였습니다. 서영이 물었습니다. 지금 갈 데 있어요? 태호가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원룸 하나 얻어서 살고 있어. 서영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아직 남은 것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영이 첫 번째 수술을 앞두고 있던 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윤재현이 검찰에 중요한 추가 진술을 하겠다고 요청한 것입니다. 재현의 진술 내용은 폭탄이었습니다. 35년 전 박은숙의 사망은 내가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당시 아버지 윤정우 회장이 사후의 일을 알고도 은폐에 협조했습니다. 재현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아버지까지 끌어들이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언론이 다시 한번 성진그룹을 둘러싼 스캔들로 들끓었습니다. 윤정우 회장이 요양시설에서 서울로 올라와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5년 전 나는 재현이의 잘못을 알고도 덮었습니다. 가문의 명예와 회사를 지키려는 비겁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죄를 서영이와 은숙이에게 짊어지게 한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서영은 수술 전 병실 TV에서 아버지의 기자회견을 지켜보았습니다. 복잡한 심경에 빠졌습니다. 검찰은 윤정우 회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35년 전 은폐 관여 정황은 인정되나 시효가 이미 지나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회장의 자백은 윤재현의 재판에서 참고 자료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회장은 법적 처벌은 면했지만 도덕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술 전날 밤 윤정우 회장이 서영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휠체어에서 힘겹게 일어나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영아, 아비가 모든 걸 고백했다.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네가 수술 잘 받고 건강해지는 걸 보고 나서 무슨 벌이든 받겠다. 그때까지만 이 아비 곁에 있어다오. 서영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필요해요. 어머니를 잃고 35년을 혼자 살았어요. 이제 겨우 아버지를 되찾았는데 저 아직 갈 수 없어요. 부녀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수술 당일 오전 7시 대학병원 암센터 수술실 앞 대기실에는 아들 준혁, 휠체어에 앉은 윤정우 회장, 외삼촌 박재호, 그리고 강태호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는 처음에 회장 일행과 떨어져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앉아. 엄마가 아버지 왔다는 거 알면 힘이 될 거야. 준혁이 태호를 가족 옆으로 안내했습니다. 태호와 준혁이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엄마 분명 이겨낼 거야. 그렇게 강한 사람이야. 35년을 혼자 버텨온 사람이잖아.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길어져 8시간이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지쳐갈 무렵 집도이가 수술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종양을 최대한 제거했고 환자분의 상태도 안정적입니다. 대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림프절로 번진 부분은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앞으로 3개월간의 치료 경과를 봐야 정확한 예후를 알 수 있습니다. 준혁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태호가 아들의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서영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병실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 아들, 외삼촌, 그리고 강태호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서영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이게 무슨 풍경이야. 다 모였네. 준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수술 잘 끝났어. 의사 선생님이 잘 됐다고 했어. 서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갈 데가 있어서 다행이야. 서영이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회복실 밖 복도에서 태호와 준혁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와줘서 고마워.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고마울 게 뭐 있어. 내 엄마한테 평생 빚진 몸인데. 준혁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수술 잘 끝나면 우리 가족 다 같이 밥 한번 먹자. 외할아버지랑 외삼촌도 같이. 엄마도 이제 그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랫동안 갈라졌던 가족이 위기 속에서 다시 모이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간의 집중 회복 기간이 지났습니다. 서영은 병실에서 첫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항암제 투여 후 심한 구토와 피로감에 시달렸습니다. 서영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35년 동안 겪은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준혁이 매일 병실에 출퇴근하며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태호도 이틀에 한 번씩 찾아와 조용히 서영의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항암 치료 1차가 끝난 후 서영이 병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서실장 정혜준에게 물었습니다. 정 실장, 회사 상황은 어때? 정혜준이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임원들이 잘 맡아서 하고 있고 주가도 다시 안정됐습니다. 치료에만 전념하십시오. 서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내가 돌아갈 자리를 지켜줘서. 그날 저녁
병실에 준혁과 태호가 함께 있었습니다. 서영이 태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요? 태호가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 그냥 알바 자리나 알아보고 있어. 서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성진그룹 계열사 중에 물류회사가 있는데 거기 관리직 자리 하나 알아봐 줄까요? 태호가 놀란 표정으로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돼? 서영이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당신을 용서해서가 아니에요. 준혁이가 아빠가 이렇게 떠도는 거 보기 싫어하니까. 아들을 위해서예요. 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 서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법정에서 증언해 준 거, 그게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가 없었을 거예요. 위기의 한가운데서 가족이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2달이 지났습니다. 서영은 항암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체력이 떨어졌지만 서영의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도 서영은 병실에서 노트북을 펴고 화상회의로 회사의 주요 안건을 챙겼습니다. 주치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치료에만 전념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회복을 늦춥니다. 서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하는 게 제 삶이에요. 멈추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필요해요. 준혁이 병실 문 앞에서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존경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항암 치료 3차가 끝난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종양내과 전문의가 서영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부회장님, 좋은 소식입니다. 서영이 긴장한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림프절로 번지던 게 멈췄습니다. 종양 수치도 정상 범위로 많이 내려왔고요. 간 기능 수치도 안정적입니다. 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현재 상태로는 완치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2차례 추가 항암과 정기 검진을 병행하면 됩니다. 서영이 그 자리에서 주치의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준혁이 의사가 나오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좋은 결과입니다. 준혁이 복도 끝에서 기다리던 태호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엄마 괜찮대. 번지던 게 멈추고 수치가 정상이래. 완치 가능하대.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부자가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들도 흐뭇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시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윤재현의 재판이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윤재현은 22년간 조직적으로 피해자의 가정을 파탄내고 최근까지도 불법 행위를 지속했으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35년 전 사건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은 불가하나 피고인의 인격과 범행 패턴을 보여주는 참고 자료로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합니다. 재현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과 안도의 한숨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같은 재판에서 민지연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민지연은 주범 윤재현의 지시를 받아 22년간 범행에 가담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자백하고 협조한 점을 참작합니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합니다. 민지연이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22년간의 공작이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던 날 서영은 항암 치료 일정 때문에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병실 TV를 통해 뉴스로 판결 결과를 지켜보았습니다. 화면에서 수갑찬 채 고개를 떨군 재현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서영이 복잡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조금은 편히 쉬실 수 있겠어요. 서영이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35년 전 일에 대한 형사처벌은 아니었지만 최근 범죄로 재현이 감옥에 가게 된 것에 일말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윤정호 회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최종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35년 전 사건 당시 증거 은폐에 관여한 정황은 인정되나 시효가 지났고 피의자의 고령 및 심각한 건강 상태 그리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합니다. 회장은 법적 처벌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 죄는 법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남은 여생 동안 사죄하며 살겠습니다. 회장은 성진그룹 회장직에서 공식 은퇴하고 모든 권한을 서영에게 넘겼습니다. 항암 치료를 마무리하고 퇴원을 앞둔 어느 날 강태호가 꽃다발을 들고 서영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퇴원 축하해. 꽃이 뭔가 싶겠지만 빈손으로 오기가 그래서 서영이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예쁘네요. 태호가 망설이다가 진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영아, 할 말이 있어. 서영이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내 곁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돌봐도 되겠어? 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으로서가 아니야. 그냥 22년 동안 너를 힘들게 한 것에 대한 속죄로. 네가 밥 먹으라 하면 밥 차려주고 병원 가야 하면 데려다주고 그런 거라도 하고 싶어. 서영이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진심이라면 시간을 두고 지켜볼게요. 지금 당장 뭘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당신이 변하려고 한다는 건 알아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의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퇴원 후 서영은 어머니 박은숙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준혁과 강태호가 함께했습니다. 서영이 묘비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재현이는 8년형을 받았어요. 35년 전 일에 대한 형사처벌은 못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진실을 알게 됐어요. 서영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참회하고 계세요. 저는 병을 이겨냈어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봐 주신 덕분이에요. 이제 저도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혁이 어머니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외할머니, 저 준혁이에요. 얼굴 한번 못 뵌 불효 손자예요. 엄마 잘 모시고 살게요. 태호도 묘비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영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이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묘소에서 돌아오는 길, 태호가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내 회사 투자권은 어떻게 됐어? 그때 윤재현 때문에 엎어진 거잖아.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재현이 삼촌 구속되고 나서 상황이 바뀌었어. 기존에 투자 보류했던 데들이 다시 연락 왔어. 더 좋은 조건으로 투자 유치 마감했어. 서영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혁이 힘으로 해낸 거야. 성진그룹 도움 없이. 태호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장하다. 아빠가 해준 게 없는데 이렇게 잘 컸어. 퇴원 후 한 달 뒤 성진그룹 본사에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서영이 공식적으로 성진그룹 회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취임식에서 서영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35년 전 이 자리를 피해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35년의 시간이 저를 단련시켰습니다. 서영이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성진그룹은 앞으로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
그리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겪은 시련을 통해 배운 것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사람의 가치는 결국 빛난다는 것입니다. 객석에서 준혁이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옆에서 태호도 뿌듯한 표정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회장 취임을 축하하는 가족 만찬이 열렸습니다. 아들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발표할 게 있어. 서영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마감했어. 기업 가치 200억 원으로 평가받았어. 내년에는 다음 단계 투자를 준비할 거야. 서영이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내 힘으로 해낸 거잖아. 태호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대단하다. 넌 엄마를 닮아서 강한 거야. 만찬이 끝난 후 서영과 태호가 둘만 남았습니다. 레스토랑 테라스에서 한강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5년 전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워크숍에서 우연히 짝이 됐잖아. 기억나? 당신이 노래를 너무 못 불러서 창피해하던 거. 그래서 내가 대신 불러줬잖아요. 태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네가 왜 나 같은 평범한 남자한테 마음을 줬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서영이 물었습니다. 왜요? 네가 원한 건 진짜였잖아. 내 돈이나 배경을 모르고 그냥 너만 봐주는 사람. 근데 나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 결국 난 네가 원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서영이 야경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처음 몇 년은. 그래서 준혁이가 태어났고 좋은 시절도 있었으니까 그것까지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두 사람이 한참을 말없이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세월의 아픔과 그리움이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영이 아버지 윤정우 회장이 요양 중인 제주도 별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회장 됐어요. 아버지가 평생 일군 성진그룹, 제가 잘 지킬게요. 전화기 너머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맙다. 이 아비는 내 어머니한테 평생 용서를 빌면서 살겠다.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건강해서 오래오래 살아다오. 서영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네, 아버지. 외삼촌 박재호도 전화로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서영아,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오늘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삼촌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지만 언제든 필요하면 불러. 내 어머니 목까지 삼촌이 응원할게. 서영이 대답했습니다. 삼촌, 35년 동안 어머니 일을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삼촌이 없었으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서영이 회장실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서영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35년 전 이 건물을 떠나던 21살에나. 그때의 나는 도망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결국 돌아왔어. 35년이 걸렸지만 창밖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영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회장실 소파에 앉아 어머니 박은숙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딸이 해냈어요. 이제야 떳떳하게 어머니 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 속 젊은 어머니의 미소를 보며 서영이 평온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서영이 회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성진그룹은 서영의 지휘 아래 역대 최고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재계 순위 5위에서 4위로 도약했습니다. 투명한 경영이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국인 투자 비율이 전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언론은 대서특필했습니다. 35년 만에 돌아온 숨겨진 딸, 성진그룹의 새 역사를 쓰다. 대한민국 최고의 턴어라운드 스토리. 서영은 업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경영인 1위에 올랐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서영은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으며 암 재발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서영이 아들 준혁의 스타트업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30여 명의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준혁이 직접 개발한 물류 시스템을 시험받았습니다. 서영이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이런 걸 만들었구나. 엄마는 기술은 잘 모르지만 대단하다는 건 알겠어. 성진그룹 물류 계열사에도 도입해볼까? 준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정식으로 입찰 넣을게. 특혜 안 받을 거야. 서영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회의실에서 준혁이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포기하지 않는 모습 보면서 나도 배웠어. 재현이 삼촌이 내 투자 다 엎으려고 했을 때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엄마가 보여준 것 때문이야. 서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혼자 힘으로 해낸 거야. 엄마는 그냥 옆에서 응원한 것밖에 없어. 모자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강태호는 서영의 제안으로 성진그룹 물류계열사의 창고 관리 파트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주변의 신뢰를 조금씩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영과는 2주에 한 번 정도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법적 부부가 아닌 채로 아들의 부모이자 과거를 공유한 동반자라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서서히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영과 태호가 단둘이 저녁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요즘 생각을 많이 해봤어. 서영이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결혼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가끔 만나서 밥 먹고 준혁이 걱정도 함께하고 그런 거면 충분해. 더 바라는 건 욕심인 것 같아. 서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당신이 변했다는 거 1년 넘게 지켜봤어요. 완전히 용서하기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같이 늙어가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태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손주도 같이 봐야 하잖아요. 태호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요양 중이던 윤정우 회장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성진그룹 창립 45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백 명의 임직원과 하객들이 모인 대강당에서 서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성진그룹을 창립하신 윤정우 명예회장님입니다. 전 직원이 기립하여 박수를 보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회장이 떨리는 손을 들어 화답했습니다. 회장이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내 딸이 자랑스럽습니다. 성진그룹의 미래를 맡겨도 되겠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념 행사 후 회장 사저에서 조촐한 가족 만찬이 열렸습니다. 윤정우 회장, 서영, 준혁, 그리고 태호까지 4명이 모였습니다. 회장이 식탁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마음 편한 식사는 처음이야. 이렇게 모여 있으니 진짜 가족 같구나. 서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 자주 만들어요. 명절마다 모이고 아버지 생신 때도 모이고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오랜 세월 흩어졌던 가족이 상처를 안고도 함께 모여 웃을 수 있게 된 것에 모두가 감격했습니다. 만찬 중에 준혁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들 잠깐 주목해줘.
서영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하려던 게 있어. 준혁이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저 결혼하려고 해. 사귄 지 2년 됐는데 이제야 소개하게 됐어. 서영과 태호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정우 회장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증손주를 볼 수 있는 건가? 며칠 후 준혁이 여자친구를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하윤은 준혁의 스타트업에서 기술을 총괄하는 27세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밝고 당찬 인상이었습니다. 하윤이 서영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준혁 오빠에게서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이야기가 저한테 큰 영감이 됐어요. 서영이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해요. 앞으로 편하게 대하고 나는 시어머니 노릇 안 할 거야. 하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호도 하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준혁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내가 아버지로서 해준 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 만나서 다행이야. 하윤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준혁 오빠가 아버지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요즘 많이 변하셨다고 하고 저희 아버지도 소개해 드릴게요. 두 집안이 만나는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정우 회장이 증손주 소식에 기뻐했습니다. 내가 살아서 증손주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서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준혁이 결혼식도 보시고 증손주도 꼭 안아보셔야 하고 그게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주실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 버텨야지. 네가 이 아비 삶에 돌아와줘서 고맙다. 3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부녀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만찬이 끝난 후 서영이 혼자 어머니 박은숙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손자 며느리 될 아이를 만났어요. 밝고 똑똑한 아이예요. 어머니가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서영이 묘비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태호 씨하고 우리 다시 무슨 사이가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원수는 아니에요. 어머니가 보시면 이상한 조합이라고 웃으셨을까요? 바람이 서영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서영은 어머니가 대답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의 미소 지었습니다. 1년 6개월 후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서 준혁과 하윤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400여 명의 하객들로 예식장이 가득 찼습니다. 서영은 신랑의 어머니 자리에 짙은 남색 한복을 입고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강태호가 양복을 차려입고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혼한 사이였지만 아들의 결혼식에서만큼은 부모로서 함께 자리했습니다. 하객들 중에는 성진그룹 임원들, 재계 인사들, 변호사 이수연, 외삼촌 박재호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윤정우 회장도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참석했습니다. 버질로들을 걸어 들어오는 신랑 준혁과 신부 하윤을 바라보며 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호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우리 아들 장가가네. 참 잘 컸어. 서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신랑 준혁이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하윤이와 가정을 꾸리게 되어서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제가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준혁이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희 어머니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서영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35년을 숨기고 살았던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으셨습니다. 병마와 싸워 이기셨습니다. 무엇보다 상처를 안고도 용서하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감동의 탄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도 감사드립니다. 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늦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 진실을 위해 법정에서 증언하셨습니다. 지금은 묵묵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아버지가 보여주셨습니다. 태호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서영이 그런 태호를 잠시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 건강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손자 빨리 보여드릴게요. 하객들 사이에서 웃음과 박수가 터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윤정우 회장이 떨리는 손을 들어 손자에게 화답했습니다. 저희 하윤이와 함께 어머니처럼 강하고 아버지처럼 반성할 줄 알고 외할아버지처럼 오래 사는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피로연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빠져나간 후 서영과 태호 그리고 윤정우 회장이 예식장 로비에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이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 가장 행복한 날인 것 같다. 네가 돌아오고 준혁이가 장가가고 이 늙은이가 무슨 복인지. 서영이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앞으로 더 행복한 날이 많을 거예요. 건강하세요. 제가 곁에서 모실게요. 태호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이 가족의 일원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아침 서영이 이른 시간 어머니 박은숙의 묘소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어제 준혁이가 결혼했어요. 어머니도 보셨죠? 하늘에서 축하해 주셨죠? 서영이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35년이 걸렸지만 제 자리를 찾았어요. 아버지도 곁에 있고 아들은 잘 자라서 어른이 됐고 태호 씨와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근데 나쁘지 않아요. 서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묘비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서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묘소를 비추었습니다. 서영이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당당한 뒷모습이었습니다. 35년의 기다림과 상처, 그리고 용서와 화해, 긴 이야기가 마침내 끝을 맺었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윤서영은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재벌가의 딸이라는 신분도,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도,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을 찾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도요. 하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쉽게 행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2년간 계획된 외도,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이복동생의 음모, 그리고 암이라는 시련까지. 그럼에도 서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웠고 병마와 맞서 이겨냈고 무엇보다 상처를 안고도 용서하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죠. 서영은 그 용서를 통해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의 결혼식에서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은 상처받은 가족도 다시 함께 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35년을 기다린 끝에 찾아온 평화. 그것이 바로 윤서영이 우리에게 남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